야옹아, 나 또한 토끼 같은 빨간 눈으로 초록별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진정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아직도 모른단다. 제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야. 밤하늘이 별이 쫑쫑하구나. 이 광막한 우주가 먼지 덩어리라는 거 혹시 아니?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 내 인생이나 너 인생이나 뭐 있니? 세월 반 아픔 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의지대로 살든 감정으로 살든 남을 해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그동안 너와 나 위로의 눈빛 교감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백종선 작가의 작품 고양이에게 말 걸기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 백종선. 가뜩이나 밥맛 없어 죽겠는데 이제는 엄마 머리카락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던 민호가 미간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면서 투덜거렸다. 엄마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모양이야. 도무지 눈이 침침해서 먼지도 머리카락도 잘 안 보이고 이젠 귀도 잘 안 들려. 이렇게 살면 뭐 하겠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국에 늙은이들 잘 안 죽는다고 젊은 것들이 불만이라던데. 총각김치를 집어들고 우적거리며 씹던 엄마의 세목을 눈과 마주친 아버지는 시커먼 눈썹을 꿈틀대며 막 식탁에서 일어나려는 민우를 자리에 눌러앉았다. 넌 그 나이에 부모한테 기생해서 살면서 뭐가 그리 뻔뻔한 거냐? 백수면 네가 밥이라도 해서 식탁을 차려보든지. 어디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엄마한테 사과해 빨리. 누구처럼 걔한테 사과해서 혼나기 전에 말이야. 민호는 뿔죽은 낯으로 고개를 숙였다. 참 이상도 해라. 언젠가는 달걀 껍데기가 들어가더니 엄마 머리카락은 왜 아들 밥그릇만 좋아한다니? 참다 못한 엄마가 너스레를 떤다. 아버지는 요즘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명대로 못 살 것 같다고 툴툴거렸다. 아버지는 불만이 한번 터졌다 하면 본물 터지듯 내쓰고 마는 성격이라 고장난 기계처럼 잔소리가 멈출 줄 몰랐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으니 엄마의 부주의를 나무라야 하는데 아버지는 무턱대고 민호만 쪼아댄다. 너무 멀쩡한 직장도 팽개치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게다가 건강관리까지 엉망이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40이 코앞인데 아버지는 내 나이에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과 아내를 벌어먹였다. 넌 자존심도 없냐? 부모 목에 빨대 꽂고 기생충처럼 피 빨아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부모 죽고 나면 노숙자밖에 더 되겠어. 누군 노숙자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아냐? 수도꼭지에서 졸졸 떨어지는 물처럼 아버지의 잔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순간 미로의 눈썹이 이마위로 솟구친다. 아버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 화를 내다 보면 그동안 누적되온 불만이 곱빼기로 치솟는 모양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칫밥 먹고 사는 백수가 제일 힘들 텐데 말이야. 참다 못해 엄마가 끼어들었다. 시끄러 죽겠네 정말. 공동주택에 살면서 남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 못 지르고 죽은 귀신이라도 있어. 엄마의 눈꼬리가 이마로 뻗치는 순간이다. 나 참 살다 보면 백수가 될 때도 있는 거지. 실세 없이 일만 하고 앞만 보고 살았다고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살다 보면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적이지. 그렇게 산다고 당신 말처럼 읽기만 하겠어요? 정말. 혼자 말처럼 웅얼거리던 엄마가 설거지 그릇을 던지듯 게스트에 쏟아부으며 짜그락댄다. 아버지가 담배를 물고 뒷베란다로 나간다. 담배 좀 끊어요. 폐암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당신은 가족력이 있으니 더 신경 써야 하잖아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치매간 병하느라 난 폭삭 늙었는데 당신마저 병 걸리면 남편 병치를까지 하란 말이야.
엄마의 지청구에 아버지 눈썹이 이마위로 솟구친다. 순간 민호는 침을 꼴깍 삼킨다. 엄마는 좀채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면 목소리는 낮아지고 눈꼬리가 올라간다. 민호는 목덜미에 반응이 오는 듯 목을 소리나게 꺾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아파트 정문 앞, 길 건너 어린이 놀이터로 발길을 옮긴 민호는 정자 옆 공원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본다. 노란 달빛을 받은 검푸른 숲에서 바람이 일렁인다. 단풍 든 색색의 낙엽들이 우르르 휘날리더니 민호의 운동화 발등에 내려앉았다. 낙엽들을 털어내려는 순간 놀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숲 어디에선가 어슬렁거리며 나오던 길고양이의 야광 눈빛과 마주쳤다. 가끔 공원을 산책하노라면 길고양이 무리가 유리알 같은 눈을 빛내며 어슬렁거렸었다. 언젠가 동네 참깨밭에서 어슬렁거리고 나오는 고양이를 보고 민호가 참깨라고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 고양이다. 다른 고양이에 비해 순해 보이고 귀여운 모습이라서 기억에 남아있는데 오늘은 왠지 심사가 뒤틀려 놈의 눈빛을 쏘아보았다. 이봐요 형씨,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줄기 들었어? 왕따야? 외로운 모양이지?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그 나이 되도록 여자친구 하나도 없는 거야? 라는 눈빛으로 고양이는 민호의 작업복 바지가락을 물어뜯기도 하고 운동화에 몸을 비비적거리며 애교를 떨었다. 버릇처럼 호주머니 속 담뱃갑을 만지작거리던 민호는 잠시 멈칫한다. 백신 주사 2차 화이자 맞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1차는 주사 맞은 자리가 좀 뻐근하기만 하고 별 증상 없이 지나갔지만 2차는 만만치가 않았다. 고열이 나고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 콕콕 쑤시고 정수리가 터질 듯 조여들었다. 백신 주사 맞기 보름 전 충치 치료하러 치과에 갔었다. 의사의 다짐이 떠오른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치아 관리 좀 잘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백신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3주 동안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담배를 못 피우니 명현 반응인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시처럼 솟구쳐 있던 터다. 아버지의 폭언이 날파리 윙윙거리듯 다시 귓가에 맴돈다. 넌 자존심도 없냐? 부모 목에 빨대고고 기생충처럼 피 빨아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부모 죽고 나면 노숙자밖에 더 되겠어. 누군 노숙자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아냐? 아버지한테 주먹을 날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민호는 바지가랑이를 물고 몸을 둥그렇게 만 채 바닥을 뒹구는 길고양이를 운동화를 세게 굴러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나가 떨어진 고양이는 슬금슬금 민호의 눈치를 보다 숲 어딘가로 사라졌다. 민호의 점퍼 주머니 안에는 달랑 한 갭이 남은 담뱃값, 5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2,000원짜리 즉석복권 한 장뿐이다. 참깨야 열려라 주문을 외며 행운 숫자와 일자는 수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드디어 셋째 줄에서 그의 행운 숫자와 일치하는 03이 나왔다. 아싸! 1천만원? 1억? 10억? 2만원? 2천원? 가슴이 뛰는데 행운번호 당첨금을 보니 에이 고작 2만원이다. 심드렁하다가 마음을 위로한다. 2천원을 투자해서 10배 수익을 남겼으면 괜찮은 투자지. 민호는 푸푸거리며 웃었다. 올해로 직장을 잃은 지 3년째다. 일 안 해도 부모 밑에 빌부터 먹고 잘 곳 있으니 당장 죽을 맛은 아니지만 주택 청약보금 1년쯤 넣던 것도 중단되었다. 오라는 곳 없어도 갈 곳이 많은 민호는 부모 눈칫밥이 신경 쓰였는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들으면 영락없이 목을 옆으로 꺾으며 반응했다. 그러다 목뼈 부러질라. 어제 엄마는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틱장애가 있는 청춘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했다. 엄마는 아들이 틱장애 초기 증상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도 아버지도 색깔은 좀 다르지만 둘 다 걱정거리가 많은 편이다. 민호 자신도 걱정이 없을 리 없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친구에게 꾸어쓴 돈을 까맣게 잊고 갑잘하다는 사실이 기억난 것처럼 언짢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리 제코가 석잘하지만 역병이 도는 시간을 살면서 눈에 띄게 부쩍 늙은 부모님을 보노라면 요즘 민호의 마음은 심란하기 짝이 없었다. 1,0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은 해약해서 곶감 빼먹듯 쓰다 보니 지금은 빈털털이다. 지난주에 Y시청 청년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민호는 가족들한테 눈치가 보여 쿠팡 택배일이나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나오면 하고 일 없으면 방에 처박혀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동창들은 거의 결혼하여 직장 생활하며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었지만 민호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30 초반에 청재킷을 만난 이후 매사에 일이 꼬이면서 되는 일이 없었다. 남자는 그저 여자를 잘 만나야 해. 냉장고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지만 여자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 왼수라고. 아버지는 가끔 엄마 들으라는 듯 불만인 양 내질렀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었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그 말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 민호에게도 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와 한때 화이트 칼라 시절이 있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산업 디자인으로 빛나던 시간이다. 예술적 감수성이 강하고 섬세한 그였지만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채로 제도권 아래 회사 시스템에서 수직적 갈등 없이 버티기란 힘들었다. 사회생활하면서 손바닥을 잘 비비지 못하는 성격도 성격이지만 대인 공포증이 있어 상사와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정면 돌파를 하지 못했다. 한민호 씨 아버지가 W마트 구매본부장이란다. 이번엔 뉴코카콜라 대형 광고를 우리 회사 디자인팀이 맡았다던데. 어쩐지 낙하산 같더라니. 입사하자마자 무슨 대리야. 남들은 빨라야 5년 이상 걸리는데 재수없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녹변이 대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복통이 일었다. 그 당시 민호는 서울 근교의 집을 떠나 서울 마포에 있는 엄마의 친구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민호는 사장의 배려로 5시에 퇴근하기 무섭게 회사 근처 디자인 전문학원에서 시각 디자인을 배우며 한창 재미를 붙일 때라서 직장 동료들이 질투하는 눈초리가 부담스럽기도 했었다. 민호가 원룸에 입실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원룸 사장의 아들인 K와 마주쳤다. K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명동에 있는 수제 돈가스 식당에서 격일제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K는 민호와 동갑이었지만 우락부락한 모습이 남자다웠고 어딘지 거칠어 보였다. 회사 화장실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우연히 듣게 된 날, 민호는 울적한 마음에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 K의 방을 노크했다. 난 아무래도 직장생활이 생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인데. 민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호 씨 아버지 잘 나가시잖아. 외국의 유통회사 구매 본부장이라면서 끝발 좋은데 좀 비벼보시든가. 택도 없으면 털어버리고 나랑 돈가스 식당에서 알바나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명동에서 일하면서 목돈 좀 모았지. 2, 3년 후에 내 가게 하나 차릴 작정이야. 후원자도 있고. K는 자신감 있게 말한 후 캔맥주를 한 번에 들이켰다.
왠지 가슴이 더 쫄아드는 느낌이 들어 민호는 헛기침이 나왔다. 여자친구 있느냐고 K가 느닷없이 물었다. 고개를 젓자 그날 밤 안으로 온라인 토끼띠 30대 싱글 남녀 카페에 가입하라고 카페 주소를 알려주면서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싱긋이 웃었다. 민호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은 했지만 가입 인사도 안 하고 눈팅만 하고 지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시각 디자인 현장 실습이 있어 민호는 명동 K백화점 부근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30대 토끼들 싱글 남녀 6명이 오늘 명동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면서 별일 없으면 나와보라고 했다. 삼삼한 여자들이 올 거라면서 K가 바람을 불어넣었다. 전공자가 아니면서 회사에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배는 이렇게 한다.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책 잡히지 않게 주의하란 말이야. 쓸데없이 감상에 젖어 휘둘리지 말고. 이틀에 한 번꼴로 회사로 전화를 걸어 간섭하는 아버지한테 어지간히 질려있던 민호는 K의 유혹이 틈새로 와 박혔다. 민호는 작업을 마치고 명동 뒷골목에 있는 K가 일하고 있다는 수제 돈가스 식당으로 갔다. K는 마치 식당 주인처럼 여유 있는 표정으로 돈가스를 나르며 활발하고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냈다. 여자들은 서로 이미 모임에 익숙해 있는 듯 웃고 떠들며 제재거리고 있었다. 여자 셋 중에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단발머리는 학원 논술 강사였고 청재킷에 하늘거리는 시폰 치마를 입은 야한 차림의 여자는 북카페 사장이었고 송혜교를 닮은 예쁜 여자는 미장원의 실장이라고 했다. 민호는 안 보는 척하면서 단숨에 셋을 훑었다. 논술 강사의 인상은 영리해 보였지만 왠지 답답했다. 청재킷을 입은 북카페 사장은 옷차림도 너무 낯설고 분위기가 경박해 보여서 관심 없었고 늘씬한 각선미 미정원 실장한테 한동안 눈길이 멎었는데 그녀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맛있다. 소스가 독특하다. 고기와 야채 디자인이 환상이다. 저마다 수다를 떠는 동안 K가 미용실 실장한테 툭 말을 던진다. 미스장, 오늘따라 더 예뻐졌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그러자 미스장이 K를 향해 눈을 흘긴다. 뭐야, 둘이 썸 타는 사이인가? 마음이 왠지 킹겼다. 민호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을 누르고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청재킷이 그에게 말을 건다. 한민호 씨, 오늘 처음 나오셨죠? 공부빨래 귀공자 스타일이시네. 하면서 민호가 남긴 돈가스 두 토막을 가리켰다. 입이 짧으시구나. 누군지 담에 짜공 뗄 사람 힘들겠네.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어야 여자복이 있답니다. 누구처럼. 청재킷이 K를 가리키며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용실 실장은 청재킷의 등을 치며 또 눈을 흘긴다. 넷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남녀는 있는 듯 없는 듯 입 다물고 가끔 희죽거리기만 했다. 식당을 나와 2차로 간 호프집에서 엉망으로 취한 민호는 술에 약해서인지 몸을 비틀거렸다. K와 미용실장이 먼저 골목으로 사라졌다. 싱거운 두 남녀는 뭔가 미진한지 3차로 멸치국수로 입가심하자고 민호와 청재킷한테 제안했다. 청재킷은 민호에게 눈웃음을 치며 분위기를 잡았지만 민호는 내키지 않았다. 공연히 시간을 낭비한 것만 같아 후회가 밀려와 택시를 호출하려는데 갑자기 청재킷이 다가오더니 민호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했다. 민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안녕, 민호 씨 또 만나요? 하며 첫 모임에서 튀는 행동을 했던 그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가던 청재킷이 외계인처럼 낯설었다.
민호의 생은 그 밤 이후로 꼬이기 시작했다. 그날로 민호의 전번을 따간 그녀와는 몸이 먼저 욕망을 채우고 다음에 마음이 찾아들었다. 군에서 제대 후 녹이 슬어있던 그의 몸은 뜨거운 피가 돌았다. 흔한 말로 그의 취향이 아니었지만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상한 연애가 시작되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선했던 느낌이 흐릿해질 무렵 은은한 조명등 아래 청재킷의 몸을 애무하는 중에 민호는 소스라지게 놀랐다. 그녀의 배 아래쪽으로 작은 지네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게 아닌가. 이게 도대체 뭐지? 수술 자국인가? 청재킷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 병치레 한 번 안 한 건강미 넘치는 여자라고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뭐지? 혹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흔적? 그럴 리가. 민호는 면도날에 얼굴이 긁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섹스를 끝내고 모텔 밖으로 나온 민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밤하늘에 은가루를 뿌린 듯한 별무리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민호씨, 여기서 뭐해? 어머, 별똥별이잖아? 민호씨, 그거 알아?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민호씨 소원은 뭐야? 청재킷의 뻔뻔한 반응에 여전히 외계인을 보듯 그녀를 바라본다. 가증스럽다. 구토가 나려한다. 그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고수혜 씨,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모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청재킷이라는 익명성에서 투명함으로 나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무슨 수술한 적 있어? 맹장자리도 아닌데. 말문을 튼 김에 민호는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복병처럼 숨어있던 비밀이 알몸을 드러낸 듯 청재킷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차츰 노래졌다. 도망칠 구멍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체념한 듯 말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난 민호 씨를 정말 사랑하는데 민호 씨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말 안 한 것뿐이야. 딸 하나를 낳았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렇지만 신경 안 써도 돼. 딸은 경상도 시골에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 지금 중2야. 공부도 잘하고 맘도 착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학원에 갈 거니까. 기왕에 알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그녀의 표정은 바닥까지 내려간 자의 나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만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도 내겐 상관없는 일이었어.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날 만나기 전 일이라지만 날 속였다는 건 참을 수 없어. 악연은 이제 그만 끝내자. 망설임 끝에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칼로 무자르듯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청재킷은 야한 모양새와 달리 살림을 잘하고 야무진 구석은 있었다. 하루가 멀다고 멸치김밥에 유부초밥에 때로는 소고기 볶음밥에 장어 덮밥까지 감칠맛 나게 만들어 회사 앞 경비실에 맡겨놓았고 새콤달콤한 설렁탕 깍두기를 맛있게 만들어 민호가 사는 원룸으로 택배를 보내기도 했다. 그녀의 고향인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지은 사과와 감말랭이를 보내면서 잔정을 이어가려 했다. 결단을 내려야지 하면서도 타성에 젖어있던 어느 밤 낯선 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누구야? 고수하고 무슨 관계야? 어디 여자가 없어 유부녀를 꼬여내느냐고. 내일 내 놈 회사로 찾아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무서웠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엄마 아버지가 알면 날벼락이 내릴 텐데. 심란한 마음을 두르고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자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분노가 정수리까지 솟구친다.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었어? 아니면 과거에 사귀던 남자? 아, 참나. 어처구니없는 경험이었다. 민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운둔자가 돼버렸다. 세상의 여자들을 몽땅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났다. 당연히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게임방에서 죽치기도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동안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시간을 낭비하는 죄라던 엄마의 말도 민호의 목을 조였다. 민호는 즉석 복권 당첨금 2만 원의 행복을 즐기려 공원에서 벗어났다. 공원과 멀지 않은 곳, 동네 외식타운 앞 동물백화점에서 고양이 먹이 참다랑어와 총체처럼 생긴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를 사들고 나오는데 계산대 옆 진열대에 시집 몇 건이 놓여 있었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 시집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마치 자신에게 내린 선물처럼 느껴져 시집을 펼쳐보자 민호는 시인이 궁금해졌다. 저자 이름에 고소의 지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소의? 고소의? 특이한 이름이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청지깃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남은 10,000원을 마저 지불하고 민호는 시집을 사들었다. 길고양이 참깨를 운동시키기 위하여 다시 놀이터 공원으로 돌아왔을 때 참깨가 보이지 않았다. 참깨야, 참깨 어디 있니? 민호는 애타게 참깨를 찾아다녔다. 놀이터를 경계로 신도시 아파트와 후진 동네 뒷골목 저편에는 유통기한 지난 듯 보이는 빌라촌이 있었다. 철망 울타리가 있어도 철망이 잘려 틈새가 생겨 있으나 마나다. 맨 아래층 풀숲에 입구가 터지도록 비어져 나온 지저분한 쓰레기 봉지,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상처투성이의 안전뱅이 책상, 때 묻은 손뭉치가 비어져 나온 낡은 소파,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지붕처럼 덮고 있는 살이 부러진 검은 우산도 눈에 띄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놀이터 풀숲에서 기다란 나무막대를 주워든 민호는 틈새가 생긴 울타리를 비집고 들어가 나무막대로 풀숲을 헤치고 다녔지만 어디에도 그가 찾는 길고양이는 없었다. 놀이터 요람 그네에도 미끄럼틀 아래에도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참깨를 부르는 민우의 목소리나 작업복에서 나는 찍찍한 냄새나 고린 발냄새를 맡고는 즉각 뛰쳐나왔는데 말이다. 저만치 십자가를 높이 매단 교회 바로 옆 상가 2층에는 착간보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에는 운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라고 쓰여 있었다.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좋은 기운아 내게로 오라. 나도 이제 안정된 일터를 갖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싶다. 참깨와 더불어 사는 아담한 보금자리 주택도 내게로 오라. 민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색깔의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놓고 있었다. 민호 자신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 상대가 자신의 표정을 볼 수 없는 게 오히려 편했다. 직장을 잃으니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어쩌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통화가 돼도 술 한잔 하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잦았다. 길고양이 참깨는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 공원에 가끔 나타나는 캣맘이 있다더니 집으로 데려간 건가? 가을이 깊어졌다. 부쩍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베어내는 듯해 민호는 옷깃을 세웠다. 밤에 기운이 떨어져 길고양이가 감기라도 걸리고 병이라면 어쩌나 걱정 끝에
길가에 버려진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고 바닥에는 포근한 담요를 깔아 고양이 집을 만들어 놓고 놀이터 공원으로 나왔다. 참깨야 나와라, 열려라 참깨. 마법이 통했는지 놀이터 뒷문 쪽에서 대로변으로 난 화단 사이에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참깨가 야광 눈빛을 번뜩이며 민호를 향하여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아싸! 우린 오늘 서로 통했다. 참깨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니 참깨는 민호의 운동화 위로 발랑 자빠졌다. 등허리 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자 참깨는 민호의 팔뚝으로 뛰어오른다. 참깨가 발톱을 숨긴 채로 엉기는 걸로 봐서 이미 그한테 동족인 양 친근감을 느끼는 것일까? 민호의 심장이 훈훈해진다. 낮에는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 여기 들어와 자란 말이야. 얼어 죽지 않으려면. 민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참깨는 얼음사탕 같은 동공을 멈춘 채 민호를 향해 애교스러운 눈빛을 내쏟는다. 동물 백화점에서 산 알록달록 총체를 닮은 놀이기구에 달린 방울을 흔들며 고양이 앞에 들이대면 고양이는 눈을 빛내며 기구에 매달린 뱀혓바닥 같은 헝겊을 물려고 달려들었다. 민호는 놀이기구를 들고 하나둘 하나둘 구령을 붙이며 놀이터를 한 바퀴 돈다. 참깨는 민호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놀이터를 돌다가 지치면 벤치 옆 숲에 들어 단풍 든 낙엽들의 코를 박고 킁킁거린다. 오라, 배가 고픈 거로구나. 민호는 주머니 칼로 동물 백화점에서 사두었던 참다랑어를 잘게 잘라 작은 양을 밥그릇에 넣어주고 텀블러에 담아온 따뜻한 물을 반찬 그릇에 부어준다. 어느새 한 식구처럼 정이 들었다. 그때 문자 오는 소리가 진동한다. 시에서 알선해준 일자리다. 주식회사 도도식품 관리팀장 구인 광고에 등록했더니 내일 11시에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한 달 급여 180만 원. 내일 면접 요망. 좋아. 무슨 일이든 시작해보자.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신비로움이 기들어 있다고 했잖아.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언젠가 성경에서 읽은 문구도 가슴에 꽂힌다. 그가 설레는 마음으로 참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려는데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 봐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토리한테 참깨라뇨. 토리는 내가 이 공원에서 기른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요즘 코로나로 보건수일이 바빠 몇 주 못 본 사이에 큰일 날 뻔했네. 고약한 냄새 풍기며 너구리가 고양이 밥 훔쳐먹으러 오질 않나. 아, 요즘 이 동네 건달들이 늘어나 길고양이 잡아 팔아먹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토리야, 이리 와봐. 어머, 그새 머리털 빠진 것 좀 봐라. 오늘은 엄마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오자. 캣맘이 모양이다. 여자의 말을 못 들은 척 웬일인지 참깨는 자꾸 민호가 있는 쪽으로 어슬렁댄다. 여자는 후다닥 길고양이를 안더니 어깨에 올리고 공원 뒷문 쪽으로 걸어간다. 민호는 여자를 불러세웠다. 이것 봐요. 캣맘이면 다야. 나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멋대로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캣맘이라서 고양이 마음만 읽고 사람 마음은 못 읽는 겁니까? 모르긴 해도 참깨는 캣맘보다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1년이든 한 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캣맘은 눈에 독화살을 품은 채 뭐라 말도 못하고 숨만 씩씩거리고 있었다. 여자의 어깨에 두 발을 올려놓은 채 애타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던 참깨의 파란 눈이 보석처럼 빛난다. 열려라 참깨. 내가 마법을 걸면 언제든 이 공원으로 다시 올 거지? 여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민호는 고양이에게 말 걸기 저자 고수혜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래,
이제야 생각났어. 그의 생을 꼬이게 했던 여자, 청재깃의 이름이다. 동명이인일지도 모르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민호의 생을 그토록 꼬이게 만든 건 그녀 탓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니까 누구 탓도 아니다. 그냥 삶이 주어진 현상을 살아냈을 뿐이라고. 민호는 자신에게 위로를 보내며 늘 점퍼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시집을 노란 불빛 아래 펼쳐들었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 야옹아, 12지에도 들지 못한 너는 본래보다 아웃사이더야. 잠이 많아 신전세계를 놓치다니. 너는 게으름뱅이. 어느 틈에 소득에 올라탄 쥐를 보려무나? 느려 터진 소가 방심하고 있는 12짐승들 앞질러 일찍이 뚜벅뚜벅 신전문 앞에 도달했다네. 눈치에 일단 지혜에 다니 쥐라는 놈. 순한 소를 제치고 소등에서 팔짝 떼어내려 1등으로 신전에 세배하고는 12지에 들지 못한 너에게 약 올렸다지. 메롱. 야옹아, 이후로 너는 쥐 잡는다 복수전에만 불탔지. 시간이 물살 따라 흐르는 동안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아수라의 시간을 맞이했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는 말에 너도 위로받았다는 거다. 인간들의 손바닥에 새겨진 손금처럼 미묘한 인연 따라 우아한 족속들의 장식품이 되어 사랑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늙어가는 노인들 길안내제가 되기도 하더니 이제 연병시대에 이르러 길가에 버려져 길고양이가 되었구나. 야옹아, 나 또한 토끼 같은 빨간 눈으로 초록별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지만 진정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아직도 모른단다. 제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야. 아웃사이더인 내가 마치 내 모습 같아서 너랑 장난치고 참다랑어 살도 나누는 거란다. 밤하늘의 별이 쫑쫑하구나. 이 광막한 우주가 먼지 덩어리라는 거 혹시 아니?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 내 인생이나 너 인생이나 뭐 있니? 세월 반 아픔 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의지대로 살든 감정으로 살든 남을 해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구나. 그동안 너와 나 위로의 눈빛 교감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시를 음미하느라 눈을 감았을 때 이야옹 이야옹 스마트폰 컬러링 소리가 울린다. 민호니? 엄마다. 어디냐? 너 참기 한 데가 있니? 미쳤구나. 빨리 집으로 와. 아빠가 지금 복통 일어났어. 아무래도 식중독 같아. 간장게장이 안 좋았나? 아무튼 큰일 났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응급실 가야 하니까 빨리 오란 말이야. 놀란 민호는 벤치에서 튕겨나와 벤치에 시집을 놔둔 채 숨이 턱에 차도록 집으로 달리면서 자꾸 뒤돌아본다. 노란 달빛을 받은 사철나무 숲 사이로 길고양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백종선 작가는 강원도 춘천태생으로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샘도의 달빛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소설집으로 그 남자의 뱃속에는 개구리 알이 들어있다. 푸른 돛배가 뜬다. 그녀의 새끼손가락, 고양이에게 말걸기 등이 있으며 화요 문학동일에 나를 구해줘 터닝포인트의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화사날의 벌초로 문학세계 제15회 소설문학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여성문학인의 회원, 작가포럼 회원, 화요문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